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말하며 길어진 수명이 곧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길게 사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노후의 삶이 반드시 평안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간부터 남은 삶은 선택의 여지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부모님의 몸이 불편해지면 자녀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란 대개 부모님을 원룸에 홀로 두거나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역시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은 그 미안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며 그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삶은 점차 외로움 속에 고립되고 사는 것이 아닌 현실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녀들이 부지런히 찾아와 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부모님을 자주 신경 쓰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께는 30일 중 단 하루만 행복한 날이 됩니다. 이것마저도 행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자식들 결혼도 잘 시키고 손주 자랑도 하며 누구보다 안정된 노후를 자랑하던 할머니가 결국 좁디 좁은 고시원의 0.5평 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불행 이상의 현실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 오후였다. 창밖으로는 어둑해진 하늘이 어지러이 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고시원 관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시텔은 주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가끔씩 울리는 문의 전화는 대부분 월세나 입주 가능 여부를 묻는 단순한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걸려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다. 낯선 번호로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그저 또 한 명의 학생이나 직장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고시텔입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얇고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 마치 울음을 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저기 혹시 방이 남았을까요? 그 목소리는 무언가 간절한 듯했지만 동시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순간 나는 의아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고시원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학생도 젊은 직장인도 아닌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분임이 분명했다. 어떤 방을 찾으시는지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이미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지는 그 떨림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더욱 나를 놀라게 했다. 혼자 살 곳이 필요해서요.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여기 괜찮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도대체 얼마나? 그때 깨달았다. 이 목소리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을 넘어서 깊은 세월을 겪어낸 흔적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라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80대 중반이라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잠시 침묵했다. 80대 노인이 고시원을 찾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질문을 이어갔다.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길에서 전단지를 봤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요.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렸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는 듯 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방은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안내했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이 고시원에 80대 할머니가 들어와 생활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지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이상 차마 방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의 바람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할머니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가족은 없는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런 작은 방이라도 찾아야 했던 걸까? 아직 할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고시원의 낡은 복도와 작은 방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자꾸만 그 전화가 떠올랐다. 고시원에 어울리지 않는 80대의 할머니, 그리고 그 떨리던 목소리.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기에 이곳을 찾게 되었을까. 아직 오지도 않은 그녀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얼마 후 그녀가 고시원에 도착한 날이었다. 겨울 바람은 매서웠고 해는 이미 져서 어둠이 깔린 골목은 쓸쓸하기만 했다. 좁고 낡은 고시원의 출입문 앞에 머리가 희끗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빨간색 이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다. 몸에 꽉 맞지 않는 낡은 코트와 얇은 신발, 손끝은 바람에 시려워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은 주변 풍경보다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할머니를 맞았다. 오셨군요. 춥진 않으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얼굴에 미소 하나 띄우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고시원의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그녀가 머물게 될 방으로 안내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낡은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그녀의 한숨과 묘하게 어울렸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다. 0.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은 깨끗하죠? 사용하시기엔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방 안을 둘러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어두운 표정은 방의 답답함 때문이 아니라 이 공간이 자신의 삶의 끝자락이라는 현실을 대면한 듯한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바닥에 꺼져버릴 듯 작고 힘이 없었다. 방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빨간 보따리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몇 개의 옷가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이 전부였다. 그것들이 그녀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짐을 정리하는 손끝이 유난히 느려 보였고 방 한구석에 앉아 눈길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작아 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밤이면 그녀의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가끔은 말을 잇는 듯한 낮은 목소리도 들렸다. 데리러 와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고시원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첫날은 내가 착각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복되자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다른 입주자들도 점점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할머니 오시는 것 같아요. 한 입주자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할머니, 방은 괜찮으신가요? 밤에 춥지 않으신가 해서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잠깐 울었어요. 그냥 오래된 생각이 나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빛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시원의 낡은 벽을 통해 그녀의 흐느낌이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할머니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작은 소리는 고시원의 적막함 속에서 너무도 크게 들렸고 그녀의 고독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해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할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일했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덕분에 자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까지 성사되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결혼식장에서 손주를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마음 한가득 자부심을 품었다.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할머니는 주변 이웃들에게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노후에도 걱정이 없었다.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할머니는 평생을 계획적으로 살았다. 작은 집이었지만 남겨둔 재산이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서 자리 잡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였던 삶에도 불안감은 늘 스며 있었다.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후 과연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고시원에 들어온 지 몇 주가 지나도록 그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그녀를 직접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다. 하루는 고시원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주방에서 라면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조용히 주방을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왠지 모르게 느려 보였다. 할머니,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괜찮아요. 불편한 것 하나 없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무거운 외로움 속에서 간신히 꺼낸 듯한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할머니가 다시 라면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 번 더 말을 꺼냈다. 그런데요, 어르신이 여길 찾으셨다는 게 참 의외라 궁금하기도 하고요. 손주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 아주 잘 지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때는 참 좋았죠. 자식들 다 결혼하고 손주들도 보게 되고.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애들 잘 키워서 좋겠다고들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밝아 보였지만 곧 가라앉았다. 그런데 그게 다였나 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면을 그릇에 옮기며 말을 이어갔다.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요. 그 아이들 웃는 게 제 행복이었죠. 그래서 그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가진 걸 아낌없이 썼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주들 사진 꺼내 보이며 자랑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아이들 얼굴도 몇 달째 못 봤네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젓가락을 쥔 채 멈춰 있었고 눈은 그릇에 고정된 채였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저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건 알아요. 다들 바쁘니까요. 하지만 혼자 집에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전화 한 통에도 설레고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고시원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큰 집에 사는 게 불편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요. 결국 그 말에 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작을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가족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고립된 노년의 삶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단지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 깊고 무거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 작은 방 안에서 고독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고시원의 복도를 점검하던 나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낡은 복도 바닥에 엎드려 호흡김을 불며 걸레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였다. 얇은 내복 위에 걸친 코트는 한눈에 봐도 오래되고 낡아 보였고 발에는 슬리퍼 한 짝이 헐겁게 걸려 있었다. 칼바람이 복도 창문 틈새로 들어와 차가운 공기를 몰고 오는데도 할머니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걸레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런 걸 왜 하세요? 추운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놀란 마음에 급히 다가갔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고 미소를 보였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아무도 안 하길래 그냥 내가 좀 닦으면 깨끗해질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여기 관리하는 건 제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추운 데서 이러시면 감기 걸리세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며 걱정을 드러내자 그녀는 미안한 듯 걸레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힌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다시 물었다. 할머니 추운데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방에서 따뜻하게 계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 일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다들 바쁘니까요. 자식들도 손주들도요. 처음엔 자주 전화도 오고 방문도 했는데 요즘은 연락이 없네요. 내가 싫어진 건 아닐 텐데 그냥 바쁜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할머니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손주들 자랑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는 이내 점점 더 낮아졌다. 손주들한테 선물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면서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밝게 웃을 때마다 내 노년이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내 행복이라고 믿었던 게 결국은 자식들 얼굴 한번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였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한숨 속에는 단순히 고시원의 추운 공기 때문이 아닌 깊고 오래된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복도를 닦으면 내 존재가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은 복도의 적막함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그날 이후 할머니가 복도를 닦거나 작은 일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길었으면 추운 복도에서조차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외로움은 단순히 가족들과의 소원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가 고시원으로 오게 된 이야기는 그녀의 삶이 어떻게 한순간 무너져 내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고시원 주방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깊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자식들도 모두 자기 가정을 꾸렸고 나름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손주들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내 노후는 이제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녀가 설명하는 자리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자식들은 바빴고 그녀를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위안 삼으려 했지만 외로움은 점점 그녀의 삶을 잠식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 혼자 큰 집에 계시는 건 힘드시지 않으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집도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이들 원룸에서 사세요. 그게 편하고 좋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불편한 것도 없고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자식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식들의 진심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더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집을 찾는 과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다. 자식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원룸은 너무 비쌌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사정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좁아지는 선택지 속에서 방황했다. 그리고 우연히 길가에 붙은 작은 고시원 광고를 보게 되었다. 월세 10만 원, 식사 제공. 그녀는 멈칫하며 그 광고를 손으로 잡아떼었다. 그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믿기지 않았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왔을 때 솔직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낡았고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맞는 집 같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에 작게 웃었다. 이 방으로 오면 적어도 내가 혼자인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그녀는 고시원 원장과 계약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방에 빨간 이불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모든 게 끝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또 웃기더라고요.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작게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이 고시원까지 오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혼자가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고시원의 작은 방을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는 가족과의 끈이 끊어진 아픔이 깊이 배어 있었다. 매일 밤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됐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의 마지막 흔적이었다는 것을.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 할머니는 차가운 침대 위에 앉아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정막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다. 문득 자식들이 떠오르며 손주들의 밝은 얼굴이 스쳐갔다. 한숨을 내쉬며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고시원의 좁은 벽과 문은 외부 소음을 고스란히 들여보냈고 방마다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밤새 그녀의 귀를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이 생활에 적응하려 했다. 방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외롭다는 것을 깨닫고 공용주방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도 늘었다. 주방에서 만난 젊은 청년이 고시원의 첫 이웃이었다. 할머니 여기 계신 거예요? 혼자 계시긴 좀 외로우시죠? 청년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했지만 할머니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혼자는 뭐 늘 그렇죠. 그래도 여기 사람들 얼굴 보니 나쁘지 않네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종종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작은 대화를 이어갔다. 남은 돈으로 2,000원짜리 물을 사서 간단히 국이나 찌개를 끓여 한 번씩 나눠주기도 했다. 이거 먹어봐요. 집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야. 그녀가 건넨 음식은 고시원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시원에 살던 또 다른 이웃들도 그녀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작은 귤 한 봉지라도 손에 들려주며 이거 먹고 힘내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고시원의 사람들에게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그녀의 방 앞은 점점 사람들이 지나며 인사를 건네는 장소가 되었고 말동무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녀는 자연스러운 대화 상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늘 웃으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는 홀로 앉아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현실을 떠올리며 한숨 짓는 날도 많았다. 다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결국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자식들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기대하는 마음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고시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월세와 생활비는 그녀가 가진 돈을 점점 바닥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남은 돈으로 찌개나 과일을 사서 사람들과 나누며 생활했지만 점점 그러기도 어려워졌다.
할머니는 혼자 라면이나 김치에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고 이웃들에게 나눌 여유도 점점 사라졌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다.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더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걸려오던 전화마저 끊기자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고시원의 좁은 방 안은 그녀에게 더없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루는 고시원의 청년이 할머니의 방을 두드렸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남은 붕어빵 좀 가져왔어요.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붕어빵을 받아들며 눈물을 삼켰다.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그래도 사람이구나 싶네. 그녀는 붕어빵 한 조각을 나눠주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며 슬며시 웃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점점 더 쌓여가는 경제적 부담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고시원 원장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달 월세는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스스로도 이곳에 머무는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의 방 앞을 지나던 사람들조차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녀의 방 안은 더 이상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 혼자만의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한 번쯤 자신을 찾아줄 누군가를 기다렸다. 하지만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고시원에서의 작은 행복조차 그녀를 붙잡아 주지 못할 만큼 현실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고시원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남은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간단한 식료품조차 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매달 찾아오는 고시원 월세 고지서는 이제 할머니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잘 지내니?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본론을 꺼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답변은 짧고 차가웠다. 엄마,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시잖아요. 그 대답은 할머니를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아들은 곧바로 말을 잘랐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더 이상 지원은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너한테 부탁했네. 잘 살아라. 할머니는 통화를 마치며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들 이렇게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였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다.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고시원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빨간 이불 보따리 하나와 몇 가지 옷가지가 전부였다. 작은 사진첩을 손에 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다시 이불 보따리에 넣으며 그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날 고시원의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짐을 싸서 복도를 지나가는 할머니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복도 끝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 청년이 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여기 떠나야지. 더는 있을 수 없게 됐어. 청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시는데요? 갈 데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갈 데가 있긴 하지. 여기서 살던 것도 나쁘진 않았어. 덕분에 젊은 청년도 만나고 말이야. 그녀는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청년 참 따뜻한 사람이야. 늘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에서 이불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청년의 다급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청년은 할머니의 손에 자신이 쓰던 장갑을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청년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장갑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이거 끼고 다닐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짐을 들고 고시원 계단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고시원 사람들은 복도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평소에 늘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을 챙겨주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고시원은 다시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방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고시원 원장은 그 방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더 따뜻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날 할머니의 뒷모습은 고시원 사람들의 마음에 잊히지 않을 흔적으로 남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뒷모습은 그녀가 감추려 했던 슬픔과 외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행복해 보이는 한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결혼까지 시키고 손주들을 자랑하며 지냈던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도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바친 결과 홀로 남게 되었다는 비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현대 사회에 고립된 구조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점점 어머니를 잊어갔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할머니의 일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들에게 과거의 기억 속으로만 남게 되었고 현실 속에서 그녀는 점차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좁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지만 그 선택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깊은 외로움과 삶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고시원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점차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들과의 단절이 그녀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고독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소원함과 고립이 얼마나 흔하고도 큰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며 길어진 수명이 축복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이 길어진 만큼 그 고독과 외로움 또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커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을 혼자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일이 힘들어지고 결국 부모님들은 요양원이나 고시원 같은 낯선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만 그쳐도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겪는 긴 하루 그 속의 외로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요?
노년의 삶이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의무감을 넘어 부모님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지원이 아닙니다. 따뜻한 한 통의 전화,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는 한 끼의 식사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유대와 관심을 통해 그들이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외로움 속에 남겨두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작은 방에서 사라져가던 한숨 소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곁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